그때 이제 그 대회 말고도 좀 여러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99년 월드 힙합 페스티벌이 가장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댄서들과 팝핑 비트, 미스터 비글스, 그 다음에 락스테디 크루 뭐 다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행사였죠. 그때 이제 한국 대표로 고릴라 크루, 피플 크루, 뭐 익스프레션, 에라 크루 뭐 다 해서 저도 참여를 했고, 팝핑 현준과 저랑 피플 크루에 있는 스트리트 댄서들 뭐 장철현 씨, 철현이 형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스탠딩에서 비보이 연합 크루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컴페티션은 끝나고 더 이상의 댄서들 간의 교류가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비디오 테이프도 막 안 보여주고 정보 제한 시대라서 정보를 자기네끼리만 공유했고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회에서 얼굴 보고 끝내서 뱉더라고. 99년도에 이제 스트리트 에이지라는 회사를 했던 윤상용 씨, 피플쿨에서 나와서 자기가 그 회사를 만들고 댄스 가수로의 커리가 훨씬 크고 자기가 직업으로서 스스로 스트리트 댄서가 인식하는 단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수였고 그들이 추는 춤이 스트리트 댄스였던 거죠. 그 윤상현 씨와 해외와 교류를 하면서 그 진짜 온전하게 스트리트 댄서들이 주인공이 된 퍼포먼스 경영, 스트리트 잼의 전신이에요. 스트리트 잼이라는 행사가 모든 각 문나이트 방스의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방송에 나가고 이 커뮤니티에 없던 댄서들을 다 한 군데에 모아주는 기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하는 댄서들이 엄청 무시됐었어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과 얘네는 언더그라운드 뭔가 집단인데 얘는 우리랑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 히스토리랑. 커뮤니티가 스트리트 잼이 굉장히 커지면서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개념을 인식한, 스스로 스트리트 댄서라고 부르는 댄서들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누구를 백업하는 게 아니고 내 춤을 보여주자, 이런 식의 퍼포먼스 형태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사실 스트리트 댄스는 국어 월드 피스티벌 빼놓고는 단절이 좀 있었어요. 퍼포먼스 대회 이후에 다시 배틀 제너레이션인 거고, 비보이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배틀보드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2001년, 2년 이렇게 해서 해외 진출하면서 배틀로 연결되고, 그래서 라인이 문나이트에서 이렇게 좀 갈라진 것 같아요. 저그 당시에. 알첼 씨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특이하게 그때 당시 형들은 정보를 제한하고 비디오 테이프 나만 보고 안 풀고 춤을 알려달라 그러면 신발 뺏고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자기네 그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일본, 한국에 거의 페이도 거의 안 받고 되게 봉사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나이도 굉장히 그때 우리가 20대, 40대 정도 됐었는데 매번 오셔서 뭔가 더 알려주려고 하고 밤새서 물어보면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형들이 하지 않았던, 형들이 어렵게 복사본 숨겨놨던 원본 비디오, 일본에서 댄슬라이트나 이 비디오 보고, 그래서 우리 제너레이션은 갑자기 이 형들에서 일로 돌아간 거죠. 이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래서 OGS가 코리아 OGS, KOGS를 만드는 윤상용 씨와 지금 한국의 팝핑의 어떤 시작점이죠. 물론 그 전에도 그 웨이브 진호가 원래는 정통 문나이트 라인의 팝퍼. 아, 묘성팀의 웨이브 진호. 그렇죠. 팝핑 히스토리를 보자면 사실 그것도 스파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문나이트 스파크에 뭐 김한기 단장님 계시고 제갈민가 울랄란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박남정 씨 등등으로 가는데, 그 계보가 터보의 이제 김정남 씨, 그 다음에 웨이브 진호, 팝핑 현주는 혼자서 컸지만 그 라인 그래도 문나이트에서 활동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코리안 히스토리가 있으면 미국의 OGS 일렉티브 갈루스와 OGS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그 OGS가 한국 KOGS랑 연결되면서 이렇게 또 팝핑 계보가 생긴 거죠. 부갈루 스타일을 그때 갖고 온 거예요. KOGS가 이제 뭐 크레이지 큐, 그다음에 뭐 곤드라, 그다음에 새, 이런 뭐 멤버들, 그다음에 피부크레 있던 장철현 씨, 그다음 웨이브 진호도 거의 같이 왔다 갔다 활동하면서 한국에 좀 팝핑 씬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그 힙합 크루는 하이테크, YG에서 하던 친구들, 방송과 겸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고릴라 크루도 있었고, 그 NI 크루가 약간 언더그라운드 힙합에서는 약간 그런 방송과 크게 연관되지 않게 계속 온전하게 스트리트 잼에 참여하는 댄스 팀이었죠. 그 기점이 이제 스트리트 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나이트에 있던 분들은 비디오를 통해서만 그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트리트 댄스인지 뭔지 모르고 영상 화면만 보고 따라만 하는 거, 이게 뭔지 모르고, OGS YCC가 활동을 하면서 EB를 직접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스트리트 잼 통해서 일렉티브 부갈루스를. 그래서 일본 OGS가 이제 테츠랑 마사오 마사나오
거예요. 마사나 온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YCLC 4명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비가 같이 와서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같은 시점인지 다른 시점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뒤풀이 잼 세션 하는데 이제 스키터러빗이랑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막 춤췄을 것 같아서 막 들이댔어요. 그래서 너 오케이 잘 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되게 적대적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좀 선생님으로 모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정통성인 이쪽 컬처를 따르는 세대와 이분들은 한국의 메인이지만 이 라인에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진 않은 거죠. 약간. 왜냐면 여기 이미 자기네 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방송 쪽에서 계보하던 분들하고 이쪽 라인하고 그때 분리가 확 됐어요. 스트릿 댄스를 이어오시던 분, 어떻게 보면. 근데 비디오 자료만을 통해서 했고, 네. 정확한 스트릿 댄스라는 인식과 함께, 그 다음 개념, 힙합, 그 다음 용어. 그 사람들은, 블레이크 댄스의 영화에 나와서 터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각기라는 용어가 나온 것처럼, 이게 올드맨이고, 이게 프레셔너고, 이게 뭐, 정확한 락킹할 때 스쿠비두고, 이런 용어를 그분들이 티칭을 직접 제대로 해줬어요. 클래스를 하면서. ED분들. 일렉트리프 그라스로 YCLC가. 특히 YCLC는 한일 양국의 굉장히 협력에 우호적이었고, 일본에 굉장히 선입견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뛰어넘는 애티튜드를 보여주셨어요, 애정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일본에 춤을 배우러 갔을 때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한국 댄서들 굉장히 많이 잘 챙겨주셨는데. 누군지는 당연히 모르시겠죠. 알 수가 없어요. YCLC가 그 정도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한국 스트릿 댄스의 발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헌신이란 단어와 가깝게 일을 했으니까. 비보이는 좀 독단적으로 자기네 스스로 잘 개념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스탠딩 댄서는 굉장히 혼용돼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이. 근데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키고 그런 기점을 마련한 게 스트릿 잼과 YCLC, 일렉트리프 그라스. 학교 후배들과 함께 이제 댄스팀으로 독립하면서 래퍼나 뮤지션들하고 방송 백업하고 문나이트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트릿잼에서 활동하면서 비보이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싶다 해서 스크린 온더 그루브가 나가고 방송 백업 댄서를 할 때는 같이 했었고 비보이들도 그때 방송 씬의 그 시스템과 댄서에 대한 하대 문화가 견디기 싫어갖고 우리가 더 스테이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우리 춤을 보여주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그 스트릿잼 컴페티션이나 이런 언더그라운드 행사에만 완전 집중했어요. 올인했어요. 방송 쪽이랑 이제 인연 끊고 스트릿잼 행사 열리면 그냥 스태프처럼 가서 일도 도와주고 상용이 형 하고 있으면 의자 치고 같이 공연 준비해주고 마음으로 굉장히 일했던 것 같고 그때 있던 친구들은 이게 너무 귀했어요. 이 소중한 스테이지가. 왜냐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니까. 와서 춤을 굉장히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췄던 것 같아요.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뭐 행사, 뭐 롯데월 축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뭐 수익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학원을 NY 크루 댄스 아카데미를 마포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하다가 거의 뭐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무너지고 이제 스트릿잼이 형성되고 뭔가 스트릿 컬처가 막 생길 때 그 상용 형이 이제 대학로에 힙합 댄스 스쿨을 만들었어요. 대학로 힙합 댄스 스쿨이라고. 행사가 열리는 시점과 그때 상용 형이 일본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피플크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컬처를 계속 들어오고 대회도 열게 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같이. 그래서 대학로 힙합 댄스 스쿨에서 이제 강사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쪽 관련된 컬처의 댄스 학원이 처음 생긴 거죠. 팝핑을 가르치고 힙합을 가르치고 비보이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첫 힙합 강사 인스트럭터로 하면서 내 춤을 가르치는. 그러다 또 이제 다른 분이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같이 스튜디오 차리지. 2001년에 댄스 네임인 라 댄스 스쿨을 만들어서 송파로 왔어요. 내가 이제 송파 출신이라 우리 쪽 지역이 다시 홈타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러면서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었는데 뭐 직원도 없고 뭐 마케팅도 안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2001년, 2002년 이럴 때 스트릿잼에서 활동하는 댄서들 좀 뭐 크레이지큐나 뭐 저나 뭐 조금 유명한 댄서들이 거기서 클래스를 열었는데 막 좁은데 30명 풀로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쿠폰제로만 운영을 했는데 당일날 오면 돈을 받아. 그래서 5대5로 이렇게 댄스 끝나면 돈 줘. 끝이야, 끝. 그냥 2003년 정도까지 하면서
돈을 엄청 갑자기 막 벌게 되는 거예요. 수입이 아예 없다가 댄스 학원을 하면서 한 25살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 나이치고. 월 5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스트리트 댄스 컬처가. 스트리트 잼과 함께 1, 2등 하고 스타가 발생되고 그 스타들이 워크숍으로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와. 대학교 문화, 스트리트 댄스 업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대학생들의 참여가 갑자기 급증했어요. 이제 스트리트 잼이 커지고 여기에 보러 온 친구들이 계속 구전 효과가 나면서 점점 이게 무슨 매니아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스트리트 잼에 활동한 댄서들이 게스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문화 교류가 있으면서 그때 이제 고대 친구들 KUDT, 연세대 하리, 서울대 히스 동아리들이 스트리트 댄스 동아리 생기면서 약간 더 확산되고 이 사람들이 스트리트 댄스를 더 배우려고 아카데미로 오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여기서 자생할 수 있는 컬처가 생겼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우리도 이제 만원빵이라는 행사를 열고 만원빵 말 그대로 그날 온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다 10,000원을 내. 1등 다 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막 스튜디오에서 하고 스쿨생들이 와서 구경하고. 근데 되게 작은 공간의 스튜디오에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100명씩 꽉꽉 차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유명한 이제 호진이 여러 인스 친구들도 거기서 스타로 발돋움하고 LA크루는 계속 그렇게 언더그라운드만 중심으로 방송 쪽에 관련된 일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그래서 점점 행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도 심사를 계속 불려가고 LA크루도 게스트 공연이나 스트릿잼이나 이런 것만 활동해도 충분히 우리가 라이프가 돌아가더라고요. 워크숍 하면 또 페이먼트가 되니까. 학생들 중에 정말 프로로 전향하고 싶은 댄서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친구들한테 오디션 한번 봤어요. 2006년에 넥스트레벨 크루라는 좀 더 큰 개념. NI크루는 힙합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힙합 크루라는 개념이 있어서 한국의 형들의 그 애티튜드가 너무 싫어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스트릿잼에서 만남으로 이 사람들한테 동경이 생기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해서 미국을 건너갔거든요. 홈스테이 하면서 같이 집에 살았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요? 한 2주 정도 같이 살았고 같이 살고 매일 춤 배우고 그 다음에 자주 갔죠. 그 다음에 파핀 비트 집도 가고 그리고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이제 엘리포스 계속 클래스 듣고 형들 따라다니면서 클럽 데리고 다니더라고. 같이 춤추고 그러다 이제 한국을 돌아와서 같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장르를 하게 되고 제자들을 되게 쿨을 만들어야겠다 한 게 이제 뭐 락킹 하는 친구들, 하우스 하는 친구들 뭐 다 넣어서 이제 넥스트레벨 크루 같은 거. 넥스트레벨 크루도 계속 스트리트 댄스 씬에서 배틀과 게스트 공연 등등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여자 댄서들이 하는 락킹이나 와킹 쪽도 계속 밀어주고 연결해주고 뭐 하우스 댄스 팀 바디 앤 소울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미국과 교류를 하고 학원을 하다 보니까 워크샵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만난 선생님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아, 워크샵을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네, 라댄스에서 이제 만들어서 EB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포스, 뭐 브라이언 그린, 진짜 유명한 사람 다 불러서 그때 오리지널 제너레이션을 미국 사람들의 진짜 스트리트 댄서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직접 듣게 하자 해서 워크숍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엄청 잘 됐어요. 타이런 프록터가 와킹 하는 분이 오셔갖고 한국에 코리아 아이하우라는 팀을 만들고 싶다 해갖고 임페리얼 오브 하우스인가 뭐 하여튼 어려운 이름인데 그분이 만드신 거를 각 국가별로 투어할 때 우리의 넥스트레벨에 있던 여성 멤버들을 데리고 아이하우 코리아 만들어서 코리아 챕터네요. 네, 코리아 챕터 만들어서 와킹 씬을 좀 부흥시키고 제가 락킹도 엄청 열심히 해서 코리안 락커스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코리안 락커스라는 게 주말마다 하는 클래스 형식이었어요. 그 락킹을 내가 이제 가르쳐주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유명한 댄서가 됐으니까 수강생들이 많이 나왔고 그 코리안 락커스는 커뮤니티형이었고 저를 중심으로 한 한국에 이제 락킹이라는 그 전에 허슬이나 다른 거하고 진짜 오리지널 락킹 웨이를 처음 클래스를 만들었던 사람이 제가 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고릴라의 남아형은 전남아형은 이제 일본 재패니즈 스타일 락킹 우리가 락을 할 때 이렇게 잡는 스타일 스트레이트하게 잡는 게 일본 스타일이었고 이렇게 잡는 게 이제 미국 아메리칸 오리지널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락 두 개로 구분했었는데 남아형은 이제 이 스타일로 일본 재패니즈 스타일들을 많이 고고 브라우스 그렇죠. 거기 정확히 말하면 토니고고가 일본에서 확장시킨 스타일 토니고고 라인을 일본 재패니즈 댄서를 통해서
일본 댄서가 교류하시면서 만들었고, 저는 이제 미국 라인하고 이렇게 오리지널 락킹 스타일을 미국 스타일로 했죠. 더 라커스 스타일로. 그래서 거기 코리안 라커스 출신 친구가 이제 리아킴,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티, 그 다음에 뭐 웅이나 칸, 문, 뭐 이런 친구들, 뭐 일본에 있는 그 대구 친구들도 다 거쳐간 코리안 라커스랑 커뮤니티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희 이제 전문적인 팀 만들고 싶어요 하고, 서포트 굉장히 하고, 오리지널리티라는 팀이 그때 탄생이 됐죠. 코리안 그 라커스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들이. 몰랐는데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라 댄스 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락킹 커뮤니티에서 했던 이제 오리지널리티처럼 이렇게 분가한 친구들이 있고, 저랑 같이 또 활동하는 락킹 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넥스트 레벨에 락킹하는 친구들 또 락킹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하는 친구들은 바디앤소리라는 팀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힙합은 NI크루가 계속 담당하고, 2006년도에 이제 팀으로서 하고 그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줬어요. 네이밍을 하고, 바디앤소리라는 이름을 제가 져주고, 뭐 타이런 프록터가 왔을 때 코리아 아이하고 만들고 팀들이 생겨났어요, 그 안에서. 나중에 오리지널 와킹웨이를 타이런 프록터 통해서 배우면서 아이하우가 2009년에 결성이 된 거예요. 모든 장르를 소개했어요. 팝킹, 락킹, 와킹. 그래서 와킹도 본인이 직접 쳤어요, 클럽에서. 이거 와킹이라고 불러 하니까 그걸 많이 따라했고, 한국에서 이제 소울초이, 걸스크루, 은옥이랑 최은옥이랑 지영이, 그 슬릭, 베이비 슬릭,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와일체리 씨랑, 왜냐면 그 KUGS의 여자 동생 크루죠, 엑스타시. 네네. 그래갖고 거기 멤버들이 그런 펑크 스타일을 팝핑, 락킹, 와킹을 공부하면서 와킹을 교류를 했고, 우리 이제 팀 크루들도 그런 와킹을 따라 했었어요, 일본 와킹. 그래서 와킹이 그때 당시에 많이 발전이 되다가, 일본에서 한번 필터링 된 와킹과 오리지널 와킹의 좀 개념이 좀 달라서 타이런 프록터를 통해서 재정립되면서 이제 부채화된 거고,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 활동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된 게 아니라 다장르를 받아서 각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제가 서포트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킹 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하우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돼서 다장르 팀이 됐죠. 와킹을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 걸로는 YCLC가 와킹이라니까 따라서 이렇게 팔 돌리는 게 와킹이라고 부르는 건 아닌 정도였고, 우리 팀의 넥스트 레벨 크루의 여자 댄서들이 와킹을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선배로서 미국에 전화를 해서 타이런 프록터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콜을 해가지고 당신은 한국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청 강력받아서 막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고 연락을 했냐고. 오더니 진심으로 많이 이렇게 막 자기 와킹 정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하고 크루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2009년쯤부터의 와킹을 타이런 프록터로 내가 케어를 하니까 같이 계속 다녀야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살아남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남은 마지막 소울트레인 댄서였거든요. 소울트레인의 역사부터 디스코 문화, 그리고 와킹의 문화, 게이 컬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조금 대학원도 다니고 조금 연구에 눈이 뜰 때라서 되게 새겨 들으면서 정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와킹을 그때부터 좀 더 알게 됐지, 그 전에는 약간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룹 안에 있는 각각 파트들이 활동을 했어요, 다장르로. 하우스라는 친구는 하우스. 네. 근데 그걸 묶어서 넥스 레벨 크루였던 거예요. 후다 넥스트 레벨은 이제 2007년에 이제 내가 해외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게 힘이 된 거죠. 미국에 있는 오지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락킹 덩켄벨라, 락킹 만든 사람, 뭐 부다 스트레치, 힙합의 파이오니어, 정확한 사람, 칼리프 다 데리고 와서 대회를 만들어야겠다.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대회보다 훨씬 더 뭔가 글로벌한, 그 배틀게스도 뭐 고고 브라더스, 그 다음에 셀리스 라이, 그 당시에 뭐 각국에서 탑 댄서들을 다 불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제안을 받은 게 그 사업하시는 크레이지 버거, 거기 이제 사장님들하고 몇 명이 그 댄서로서 이제 인지도가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뭐 하고 싶어서 대회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몇 억을 쏘겠대. 그래갖고 좋아요. 배틀게스 요새 누구 핫하지?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냥 전 세계 한 30명 가까이 부른 것 같아요. 배틀게스트까지.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글로벌 컴페티션은 거의 최초였을 거예요. 각국에서 진짜 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꿈이었고,
대한민국에 이런 대회를 만들어서 그게 발전이라고 믿었어요. 이 내가 사업가가 아니다 보니까 춤만 추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문제가 엄청 발생해서 그 사람들은 사업가인데 내가 이제 오거나이저지만 그 회사에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사용을 너무 댄서들한테 막 높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막 심사비 막 300만 원 막 그 당시에 막 말도 안 되는 7년도에. 예, 댄서들 막 했는데 진행상에서 펑크가 나고 임금체불 같은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외 댄서들 빨리 가야 되니까 상금 주고 보냈고 한국 댄서들 이제 가까운 친구들부터 내가 받아다 줄게. 걔는 나보고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가 거의 날라버려가지고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갖고 한 1년 가까이 스트레스 받고 무지했던 게 지금같이 조금 더 사회 경험이 있었으면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회로요. 대회로 정확히 사업을 하고 이윤이 남고 그 이윤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50% 정도가 들어가면 50% 정도 예산을 해서 나머지를 하고 다음을 대회를 열기 위해 일어났어야 되는데 예산을 전체를 다 여기다 쓰고 다음이 없고 아픈 경험이지만 그때 당시 이제 파핑제이 같은 친구들도 그 대회로 스타가 됐고 중국의 이제 디노 그 친구도 이제 슈퍼스타가 됐고 굉장히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그 대회에서. 이제 2003년에 제가 이제 중국어과 나와가지고 중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또 학생들 가르칠 기회가 있어갖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디노거든요. 여기 와서 이런 거 같이 경험해봐서 부르고 해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가 댄서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기획자가 또 나중에 찾아와서 이거 메꾸기 위해서 다른 스폰을 받는데 그래서 2008년에 또 부산에서 뽀달 하재 2008년에 하고 그 다음에 2009년인가 할 때는 이 행사는 하고 싶고 스폰서도 이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안 되니까 그때 내 돈으로 막 다 해서 마이너스 한 2, 3천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속하기가 싫더라고요. 내 삶이 흔들리니까. 그러면서 그런 행사에 대한 관련된 좀 아픈 기억이 있죠. 글로벌하게 하고 싶은 그 욕심이었으나 사업을 할 줄 모르는 너무 순진했죠. 97학번인데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그래갖고 중국어 비전 좋대 해서 갔어요. 그래갖고 중국어과 다니다가 춤추느라고 휴학 반복하고 계속 되다가 2003년인가 이제 학교에서 자매결혼 학교랑 교환학생으로 이제 중국의 북경의 대외경제무역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춤추는 사람이니까 클럽을 갔죠. 거기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춤췄죠. 막 춤추는데 사람들이 댄서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걸더라고. 너 누구냐고. 근데 걔네가 스틸잼이랑 뭐 이런 자료를 봤대요. 너 혹시 걔 아니냐고. 맞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네 커뮤니티에 부르더라고. 나는 한국이 그렇게 그래도 중국에 영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뭐 워크숍 해달라고 학원 같은 데서 워크숍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댄스 학원이 있었나 보네요. 있었어요. 천진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경에도 있었고 근데 스트릿 댄스를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았었고 그러다가 소개를 받아서 스트릿 댄스 역사의 시작점 같은 학교가 있어요. 북경 현대음악학원이라고. 예,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댄서들 다 거기 이제 선생님으로 거쳐갔는데 제가 갔을 때가 거의 초창기. 그래서 뭐 웨이브진호 있고 막 그 몇 명 댄서도 있어요. 저희가 한 두세 번째 선생님쯤 될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나는 어차피 거기서 유학하니까 학생이니까 낮에 아침에는 학교 수업 듣고 유학생은 점심시간에 끝나거든요. 그 저녁 때 가서 애들 학생 티칭하고 그 다음에 월급 받고 근데 월급도 10,000위안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160만 원? 그때는 중국이 물가 지금같이 나왔어가지고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이제 친구들이 중국에 있는 스트릿 댄스의 시초예요. 그 친구들이.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나랑 선생님이니까 기본 댄싱 때 처음에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키터 래빗을 내 선생님을 데리고 KOD에 소개시켜주면서 입이랑 교류가 일어나고 꺼버라는 댄서가 엄청 부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에 있는 게 다 자기 땅 정도. 그 정도로 탑 부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이제 수업 끝나고 같이 와서 내가 막 제육볶음 해주면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리니까 되게 개념이 없어서 돈 많고 그 당시에 뭐 슈퍼카 타고 다니고 아파트 몇 채씩 있고 이랬는데 이제 여자 꼬시려고 춤추는 친구였죠 사실. 댄스 문화에 대해서 너도 투자를 해봐 이렇게 해갖고 너가 가진 가치를 굉장히 다르게 해줄 수 있다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KOD를 시작했어요. 북경 현대 음악학원만이 우리 쪽 장르를 강의했고 전통 춤밖에 없었어요. 딴 학교 예술대학교 예술대학은 그러니까 한국의 서예종 같은 느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 생긴 이런 실용 쪽 파트의 강의를 가능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학교가 등록금이 비쌌어요. 그래서 거기 온 친구들이 다 부르주아였어요. 애매한 개념인데 초, 중, 고, 대가 다 있었어, 그 학교 안에. 근데 이제 내가 클래스 때 맡았던 친구들은 거의 대학교 과정이었어요. 그 학교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재력가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연락 오는 친구들 보면 다 자기 지역, 중국 엄청 넓잖아요. 네. 중국 각 지역의 스튜디오 오너가 됐어요. 중국의 스트리트 댄스한테 처음 오리지널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제가 맞긴 맞아요. 왜냐면 일렉트릭 부갈로스 스키터 래빗을 처음 그 데리고 간 중국에요. 중국의 KOD 키보드 댄싱 저지로 불렀으니까. 유학 1년 끝나고 한국 와서 이제 제자들이 저한테 중국에 와서 워크숍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중국 가까우니까. 왜냐면 와일드체리 씨한테 받은 영향이 있어서 나도 중국 친구들한테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와일드체리 씨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주고 그런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잘 해나가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강국이 됐잖아요. 중국 스트리트 댄스. 지금까지 국내 최초의 힙합 댄스 박사 구슬자 최종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역사 기록을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잘 정리하고 기록하여서 후학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